예, 요즘은 이제 투자에 대한 그 관심도가 비단 주식뿐만이 아니라 이 대안투자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상품들, 원자재 쪽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를 마련해 봤고요. 과연 이 실버, 은은 어디로 갈 것인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중국 원자재 애널리스트 최진영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금과 은, 원자재 좋죠. 그 전에 먼저 이 대부분 커머더티라고 하는 원자재는 그 상대 쪽에는 달러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화인. 이 달러를 또 관심들이 많으신데 그 외 또 이쪽 편으로 가보면은 비트코인이 있어요. 네. 비트코인 시세가 워낙 러프하기 때문에 거치고 비트코인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달러를 갖다가 생각을 하신다면은 네. 좀 어느 정도 하락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같은 이유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비트코인 자체가 달러화를 갖다 해지하는 자산인데 그러면 지금의 달러화가 과연 저평가인가 고평가를 갖다가 놓고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우리가 왜 그러면은 달러화의 반등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냐고 말씀드리냐면은 결국에는 FX는 성장률의 함수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강해지면은 달러화가 강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시장의 지금까지의 컨센서스를 놓고 본다면은 2분기 때 미국의 성장률이 G20의 성장률을 갖다가 압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달러화 같은 경우는 반등 가능성이 농후하게 되고 선물 시장 같은 경우 이걸 갖다 선반영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못해도 1월 말 때부터 이때 구간대가 리스크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원자재와 비트코인 모두 다 좀 리스크 구간이라고 놓고 보고 있고요. 그러네요. 하여튼 이 달러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예전부터 그랬지만 오래됐죠. 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데. 자, 원자재 섹터 내에서 주도주의 변화가 뚜렷하다고요? 어떤 의미죠? 구리가 주도하고 귀금속은 후순위로 밀렸다? 예. 일단은 원자재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원자재 지수인 GSCI 원자재 지수를 갖다 놓고 본다면은 네. 지금 작년 YTD 기준으로 연초 대비 기준으로 보면은 수익률이 상대성과 가장 높았던 게 구리였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안에서는 좀 비철금속, 산업금속이 주도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곡물, 그 다음 순위였고 그 다음으로가 귀금속 순으로 네. 후순위로 밀렸고요. 개별 원자재 ETF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본다면은 우선순위에 있던 게 REMX라든가 즉 코발트 관련 그리고 리튬인 LIT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구리광산인 COPX 같은 ETF들이 선두에 나섰고요. 네. 이런 것들은 수익률이 50에서 150%가량 수익률이 나왔었던 반면에 은이나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뒤로 밀렸습니다. 은 같은 경우 50%대 수익률로 확실히 밀렸던 모습들을 갖다 볼 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산업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해지성 자산들인 이러한 귀금속들은 뒤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이제 뭐 관심이 뚜렷한 쪽으로 먼저 자금이 가기 마련인데 이제 GSCI 골드만삭스 커머더티 인덱스에서 보면은 그 말씀하신 이 닥터 카파 예. 구리가 예. 좀 많이 각광을 받았고 제일 앞선 그 선두 품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밀렸던 귀금속 섹터를 이제 관심을 두겠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죠? 결국에는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필요가 과거의 사례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은 같은 경우에는 즉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때를 갖다 놓고 본다면은 분명 구리보다 상대 성과는 낮아졌었습니다. 그러나 수익률 측면에서는 여전히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수익률 측면에서 2008년 이후의 수익률을 갖다 놓고 보면은 금이나 은이나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있어서 주도권 자체가 구리로 넘어가긴 하지만은 당시의 안전자산보다는 나중에는 인플레이션 해지라던가 미반영된 유동성들이 가격에 프라이싱 되면서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작년 같은 경우 안전자산 수요로 올라왔다라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유동성을 갖다 미반영하고 있고 특히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결과적으로 2분기 때 강해지는데 달러화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금속 같은 경우 특히 금이나 은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를 갖다 감안하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상쇄하고 더 올라갈 수 있다. 2019년 때도 금이나 은 이제 특히 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 실제 금리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해지 수요를 갖다가 수익률을 갖다가 구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앞서 타이틀도 은입니다. 실버 세대에 뭐 그렇다고 따지만 은에 특히 관심을 두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은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러면 왜 은인가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죠. 결국 유가의 기저를 놓고 본다면은 2분기 때 인플레이션을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전년 2분기 때 유가 원체 낮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의 이제 기대감은 올해 2분기 때 강해집니다. 특히 3월부터 5월 달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은 또는 금과 역의 관계인 실질 금리는 하방감이 강해지면서 해지성 자산인 이러한 은이나 금이 강해지겠죠. 동시에 금보다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엔 태양광입니다. 아, 태양광? 그쵸. 태양광 패널에 은이 좀 많이 쓰이죠? 예, 맞습니다. 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은의 수요에서 50%가량이 산업향인데 이 산업향에 있어서 결국 구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만은 산업향 수요가 있다 보니까 금보다 세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태양광인데 왜 중요하냐? 뭐 아시다시피 바이든 관련 이슈는 그러네요.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국 호재를 갖다가 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하게 태양광 수요가 가장 많은 국가인데 2011년 이후에 오랜만에 중국이 태양광 수요를 갖다 만들어낼 준비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을 갖다 채택을 했고 12월 22일 날 중국 국가에너지국에서 발표를 한 게 올해 2021년에 태양광과 풍력 신규 증설 규모를 갖다가 120기가와트를 갖다가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향후 10년간은 1200기가와트를 갖다가 계획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같은 규모가 2015년에서 2019년이 57기가와트 그리고 작년도 예상치가 75기가와트인데 이걸 갖다가 충분히 압도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은의 수요가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못해도 2년 동안은 은혜에 있어서 태양광 수요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과거 2010년과 2011년의 사례를 갖다가 우리 같이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은이 좋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은을 어떻게 그 투자 대상으로 은수저를 살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좀 자꾸 아재 개그 나와서 옛날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은 가격의 수준은 지금 최근 어떤지 뭐 저는 지금 시세를 보고 있습니다만 은에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리얼리티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최근에 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온스당 28불에서 25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네. 지난주 때 명목금리가 튀면서 특히나 달러와의 강세 영향이 좀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저희 역시도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나오기 이전인 지금부터 못해도 2월까지는 좀 리스크 구간이라 놓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전히 매력적이라 볼 수 있는데 투자하신다면은 ETF를 갖다가 통한 투자가 굉장히 유효하다라 보시면 될 것 은 같습니다. ETF?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달러화 리스크 구간이 오히려 좀 저평가 구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중요한 거는 선물형보다는 좀 롤오버 이슈가 있는 선물형보다는 현물형 ETF라던가 내지는 주식형 ETF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저희 리서치에서 발표한 이제 발간한 자료에도 넣어놨는데요. 추천 ETF로 SIL이라던가 또는 SLV라던가 이러한 ETF들이 있는데요. SLV 같은 경우는 현물에 추종하는 은 ETF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SIL 같은 경우에는 은을 생산하는 기업 또는 은의 부산물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갖다가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사실 고려아연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주식으로 치면 고려아연이. 그렇죠. 뭐 사실 뭐 그렇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러한 ETF 안에 이러한 뭐 기업들도 포함이 돼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그러니까 이 아연을 정렬할 때 보면은 보통 부산물로 금이나 은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뭐 직접 수혜가 되는 거는 뭐 은 광산을 가진 회사들 예. 아니면 은을 재련하는 회사들이 국내에는 없잖아요. 사실 뭐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네. 다만 결국에는 부산물로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맞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ETF로 구성된 SLV, SIL 같은 경우에는 SIL. 구성 기업들 안에 보면은 광산 기업이나 이런 재련하면서 나오는 부산물로 나오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선물로 직접 투자하시겠다는 분들은 뭐 한 계약당 지금 한 15,000달러니까 뭐 한 1,600만 원 이렇게 되나? 네, 그 정도 될 비싸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트레이딩 바이 구간을 갖다 만약에 좀 접근을 하신다면은 저희는 지금 1차 방어선으로 온스당 25불을 보고 있고 25 그다음에 달러. 최저 방어선으로는 24불대를 보고 있습니다. 이 24불대를 갖다 하회할 경우는 더욱더 적극적인 추가 매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저도 지금 차트를 보았는데 한 23불 가면 그냥 몰빵 이렇게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선물이나 이렇게 파생으로 투자하시는 게 방법은 있는데 이제 조금 어렵다 그러면은 찾아보시면 나오고, 자, 다른 원자재들도 좀 한번 보자고요. 요즘 보면 저는 농산물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뭐 기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인플레이션은 언급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물가를 자극하는 거는 식량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원자재들, 농산물하고 좀 같이 봐주시겠어요? 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은 조금 리스키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급등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또 특히나 결국엔 농산물이 급등하는 원인이 결국 기후 이슈거든요. 네. 즉 라니냐 이슈거든요. 근데 라니냐 같은 게 지금은 해수면 온도 같은 경우에는 1.2도씨입니다. 즉 마이너스 1.2도씨인데 마이너스 0.5도씨를 갖다가 하회할 경우에는 라니냐 압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남미 이쪽을 갖다 구간으로 해가지고 공급 차질이 심화되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가격을 올렸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의 뭐 IRI라던가 이쪽에서 전망을 갖다 내놓기로는 3월부터 못해도 2, 3월부터 온도가 이제 라니냐의 이제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후퇴한다라는 거죠. 낮아진다. 이러한 가능성 갖다 우리가 계절성 이슈를 놓고 본다면은 지금의 가격이 점진적으로 좀 둔화될 수 있는 구간은 있다라고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히려 좀 더 못한다면은 좀 엘니뇨 이슈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관심을 가지면서 엘니뇨가 만약에 여름 때 구간 때 굉장히 강해진다면은 다음번 라니냐도 강해질 수 있다라는 추측을 갖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대비하는 이제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래서 관심권인데. 자, 그렇다면 올해 원자재 시장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조금 구성해보는 것이 효율적일지 원자재별 비중과 전략 이런 것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분기별로 원자재 관련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간별로 해가지고 월간으로 기준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자료를 통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고 여기서 저희가 추정하는 이런 자산들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분기별로 본다면은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귀금속 섹터에서 47%의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부터는 좀 못해도 45%로 줄이고 연말까지를 놓고 봤을 때 20%까지 줄인다라는 방향입니다. 네. 여기서는 다만 금에 대한 비중보다는 좀 더 은이나 은광 기업 중심으로 비중 갖다 확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산업금속에 대해서는 비중 갖다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7%, 20%대 비중이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28%까지 최대한 확대한다 나간다 또는 30%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방향이겠고요. 이 안에서 올해 1월달 같은 경우에는 구리는 조금 슬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구리보다는 다른 여타 광물에 있어서 좀 마이너 금속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찾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에너지나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소폭 확대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좀 더 금 쪽 중심보다는 은혜 쪽으로 중심으로 무게를 갖다가 두고 있고 산업금속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게를 두는데 다만 지금 1월 말부터 2월 달에는 달러의 반등 가능성 때문에 리스키한 구간이다 보니 약간은 조금 톤다운하자. 그래서 오히려 좀 저가 매력 구간을 갖다가 찾자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주식도 그렇고 원자재도 그렇고 역시 달러 때문에 약간 조금 1월 달하고 2월 달 초반까지는 조금 밀릴 때 보자 이런 개념으로 전략을 세우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실버 얘기 들어봤고요.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원자재 애널리스트 최진영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